벤담의 공리주의를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행복한 결정이라는 별명이 붙은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모두 행복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열린 공간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지혜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는 마을의 대표적인 딜레머로 불릴 만큼 결정장애가 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늘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했죠. 그는 자신의 달기 산란한 계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할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어르신, 제 닭들이 어제 10개의 계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농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이럴 때 공리주의를 써보는 게 좋겠군 하고 외쳤습니다. 농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냈으나 할아버지는 그에게 벤담의 쾌락 계산법을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계란으로 오믈렛을 만들거나 시장에 팔러 나가거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는 농부에게 각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쾌락과 고통의 요소를 평가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믈렛을 만든다면 당신은 배부르게 잘 먹겠지만 그 쾌락은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 혼자 즐기게 되지요. 반면 시장에 팔러 가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겠죠. 이는 더 지속적인 쾌락을 줄 수 있을 테지만 길게 보면 그냥 금전적인 이득일 뿐이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나눠준다면 당신은 막대한 사회적 쾌락과 감사를 받을 것이오. 물론 계란은 당신이 먹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쾌락의 영향력과 무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고려하시오. 농부는 할아버지의 요청대로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의 마음에는 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계란을 이웃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그가 나눠준 계란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요리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농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줬다는 사실에 더욱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만족감을 줬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마다 행복한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그는 그때마다 쾌락 계산법을 사용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점점 더 행복한 곳이 되어갔다는 무척이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벤담의 이론이 어떻게 단순한 삶 속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썰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특별한 맥주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이 양조장은 그 특별한 맛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양조장의 비밀 레시피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으로 마스터 양조사만이 알고 있었죠. 하루는 젊은 양조사인 톰이 우연히 작업하다가 호기심에 가득 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의 맥주는 이렇게나 특별한 것일까요? 양조장의 어르신들은 대답하길 우리의 맥주는 비밀 레시피와 함께 이 특별한 큰 손잡이 무쇠솥 덕분이지. 이 솥은 100년이 넘도록 사용해온 것이고 그 시간이 맥주의 특별한 맛을 더해주었단다. 톰은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감명받았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담긴 솥이라니? 과연 그럴듯한 설명이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톰은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향하면서 여러 번 혀를 차며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솥만이 우리의 특별한 비밀일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톰은 휴메의 이론을 들은 적 없는 젊은이였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휴메 철학을 자연스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톰은 우연히 잡아본 책에서 휴메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어제의 질문이 떠오르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대답이 여기 있군. 톰은 양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조장의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며 흙으로 뒤덮인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솥 때문에 맥주가 특별하다고 믿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경험과 믿음일 뿐이에요. 아마도 특별한 맛의 진정한 원인은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르신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럼 대체 맥주의 특별한 맛이 어디서 온다고 믿는 거냐? 고 반문했습니다. 톰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물, 혹은 공기, 아니면 여기에 오신 고객분들의 기대감이 그 본질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본질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관찰한 것과 같은 건 아닐 겁니다. 어르신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젊은 톰, 너의 의심이 아니라 내가 손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 될 거다.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도전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맥주를 만들어보며 휴메 이론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침내 융합된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통해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양조장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비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톰이 이 멋진 발견을 축하하며 톰이 우리에게 남긴 의심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인과관계란 늘 의심하고 탐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톰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탐구와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가끔씩 누군가 이웃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몰래 따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린 뒤돌려주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점점 쌓이면서 마을은 서서히 불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낯선 철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긴 흰 수염을 가진 그는 검은 망토를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작은 다툼들을 관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의 자연법, 이론을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만 지루한 강의로는 빡빡한 일상을 사는 이들을 감동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그는 한 가지 재미있는 계획을 고안해냈습니다. 철학자는 큰 광장에서 한밤중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대형 마법 스크린을 설치했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퀴나스는 마이크를 들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자연법,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중요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법 사과의 저주입니다.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같은 마을에 신비로운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가끔씩 반짝이는 황금 사과를 열었고 그 사과를 손에 쥔 누구든지 하루 동안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고 어떤 이는 강력한 용사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떤 이는 마음속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황금 사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늘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 사과를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 매일 밤마다 다툼이 벌어졌고 마을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장 현명하고 존경받는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사과는 선행을 이루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욕심만 부렸군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자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자연법을 따르기를 원해. 서로 도우고 선의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사과는 언제나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사과를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픈 사람이, 또 어떤 날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사과를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선행이 장려되면서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퀴나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은 이렇게 간단한 원칙입니다. 선행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세요. 우리의 본성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이 법칙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공동체는 더 화목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퀴나스는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법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문은 마을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르멘디아, 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다. 이곳은 산맥과 평야, 그리고 바다까지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평온치 않았다. 사르멘디아에는 질서가 없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경계하며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했고 평화란 그저 신화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 혼란 속에서 한 젊은 철학자 토마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 그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고대의 기록들을 탐독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그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 확신하게 되었다. 토마는 즉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그는 왕국의 중앙 광장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다. 광장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토마는 걱정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할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종류의 계약, 즉 사회계약을 제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과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토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고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켜 강력한 주권자를 세운다면 그 주권자가 우리 모두의 안전과질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광장 곳곳에서 확신에 찬 고개 끄덕임과 불신 어린 눈빛이 뒤섞였다. 토마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용하는 경호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동안 우리는 걱정 없이 일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회계약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적은 자유를 희생하지만 그 대가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토마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논리에 점점 더 설득되어 갔다. 그날 많은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왔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토마의 메시지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르멘디아의 사람들은 마침내 새로운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사르멘디아는 강력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토마의 용기와 지혜를 기리며 그를 사회계약의 아버지라 불렀다. 마을 곳곳에는 그를 기리는 조각상과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가 지나도록 끊임없이 전해졌다. 이처럼 사회계약문,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 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홉스가 말했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질서히 세계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